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선영수입니다. 2022년 10월 이제 중순입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브라질에는 결선이 열리고요. 다음 달부터는 바로 또 월드컵 분위기에 들어가고 또 시간 지나다 보면 바로 크리스마스가 오며 2022년도 이렇게 끝날 것입니다. 브라질의 정치와 경제 소식을 오늘 간단히 이제 정리하여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먼저 가장 중요한 브라질 결선 이야기입니다. 누구든지 브라질 정치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습니다. 특히 한국에서는 이제 좌와 우로 나누어져서 열렬한 룰라를 지지한다라며 응원을 보내시는 분인가 하면은 또 좌파는 영원히 없어져야 될 것이다라고 하여서 볼소나 대통령을 지지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서 웃긴 것은 브라질에서도 이런 상황에 맞춰서 예전과 같이 있는 자와 없는 자와의 싸움이 아닌 확연하게 그냥 룰라와 볼소나로 지지자로 이렇게 두 개가 확연히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출신이나 뭐 인종이나 아니면 뭐 사회적인 계층이라든가 이런 것보다는 겉으로 생김새로는 분간할 수 없을 정도로 확연히 다릅니다. 얼마 전만 해도 제가 올린 이런 내용들을 보시면 뭐 들으시면 아시겠지만 뭐 북동부 지역, 뭐 북부 지역 같이 전통적으로 인구도 적고 생산 시설도 없고 못 사는 곳에서는 노동당과 또 이 룰라 대통령을 지지한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뭐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지도를 딱 보면은 가운데를 쭉 거서 브라질리아라고 하는 이제 지금 브라질 수도를 이제 딱 두고 보면은 브라질리아라는 이 수도도 브라질 지도에서 가장 가운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부터 이제 그냥 의도적으로 행정 수도로 만든 것이 중간에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만든 것인데 그 지역을 위쪽으로 해서 대부분 룰라를 지지하고요. 그 밑에 지역은 당연히 볼소나로를 지지합니다. 여기서 다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볼소나로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대부분 중상층 이상이며 또 대부분 기업과 뭐 사업가 이런 사람들이라는 이런 통계가 있습니다. 그들이 오랜 시간 동안 브라질은 고질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 이 세법이 굉장히 복잡하여 세금이 종류가 많고 너무나 세법이 그러니까 세금이 중복된다. 이렇게 세금이 높아서는 기업가들의 경쟁력이 떨어지고 아울러 그 세금이 어디 가느냐? 이게 잘못되게 브라질이라는 국가를 운영하면서 그 돈으로 저소득층에 그냥 무분별하게 나눠준다. 뭐 이런 논리입니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여기서 뭐가 맞고 틀렸다라고 말씀드리긴 좀 어렵고요. 또 그랬다간 또 뭐 집중 포화를 당할 수 있으니까요. 또 시간도 절약할 겸 그냥 지나가다 보면은 일단 세금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것을 줄여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개혁하려고 하는 볼소나로를 지지한다라는 것이 말이고요. 그 대부분 이제 뭐 왜 볼소나로 대통령을 지지하느냐에 따라 뭐 성향이 다 다르겠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많고 또 누구는 무조건 룰라의 20년간 브라질 경제 뭐 정치 이거를 봤다. 그들로 그에 의하여 지금 현재 브라질이 개혁을 못하였고 그로 인하여 브라질 현재 이 꼴이 지금 나고 있다. 한동안 잘 나가는 것 같았지만 숙제를 제대로 안 하여 브라질이 망조로 지금 걸어가고 있다라고 싫어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 중에는 지금 현재 대통령인 볼소나로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들은 무조건 룰라만 아니면 돼라는 그런 취지로 나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룰라를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 뭐 당연히 뭐 저소득층이나 예전에 혜택을 많이 받았던 사람들도 있지만 야 지금 현재 볼소나로 저 대통령이냐? 저 사람은 막말만 하고 머리에 든 것도 없고 자기 측근들만 몇 명만 챙겨서 지금 저렇게 비리가 있다. 야 이건 민주주의도 아니다. 이건 정당성도 없다라고 해서 집중 포화를 지금 하고 있고요. 더군다나 그로 인하여 이 룰라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람으로 인하여 그 세력들을 모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브라질은 1차 투표에서 50% 이상의 투표를 해야 되는데 아무도 50%를 과반수를 넘지 않아요. 결선으로 가게 되었는데 중요한 것은 2위와 3위의 지위입니다. 이들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에 따라서 한 표라도 더 모아야 되는 상황에서는 당연히 후보들이 열렬하게 이제 구애 작전을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1차 선거가 끝나고 나서 2위는 아까 3위 한 후보는
시모니 떼베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아무래도 저 보선을 지지할 것이다라는 뉴스가 살짝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4위는 뭐 전통적으로 룰라를 또 지지하였다가 또 룰라하고 또 뭐 하여튼 깽판 놓고 뭐 싸우기도 한 그런 시로 고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4위는 분명히 룰라를 싫어하지만 정당 차원에서 노동당의 후보를 지지한다라고 이 발표를 함으로써 뭐 자기도 어쩔 수 없이 룰라 지지한다 하지만 절대로 룰라라는 얘기를 안 했습니다. 뭐 정당의 뭐 결정에 따르겠다 뭐 이렇게 말했으니까, 뭐 4위 후보인, 그러니까 후보였던 시로 고메스 지지자들은 뭐 당연히 뭐 내가 뭐 원하면 뭐 지지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포기할 수도 있고 뭐 무효표 할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득표를 제일 많이 한 룰라를 3위와 4위 후보가 지지한다고 선언하였습니다. 이것만 봐도 지금 당장 오늘 뚜껑을 열면은 당연히 50%, 그러니까 이제 결선에서는 50%를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50% 이상의 득표를 안 하더라도 가장 표를 많은 사람이 득표를 이길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왜 이렇게 얘기를 했느냐? 예전과 같이 결선에서도 50% 이상을 넘어간다 하면은 투표하러 간 사람들이 무효표, 뭐 백지라든가 뭐 잘못 입은 정당이라든가 그런 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50% 이상이 넘어갈 수도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니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많은 것이죠. 어찌 됐건 지금 현재로서는 이제 이제 일주일 정도 남았죠. 일주일 정도 있으면은 이제 어 일주일이 아니죠. 14일이니까 30일이니까 이제 10월 이제 2주 남았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현재 1차 투표에서 가장 득표를 많이 한 룰라 대통령이 지금 선출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상황입니다. 자, 이어서는 이제 브라질 경제 이야기를 간단히 설명하겠습니다. 제가 경제 전공자가 아니다 보니, 또한 뭐 아시겠지만 여러 가지 뭐 이런 것을 뭐 데이터를 뭐 찾아서 하나씩 분석하다 보면 시간이 꽤나 걸립니다. 더군다나 또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거는 1%, 2%뭐 도표를 보고 가면서 설명하는 것이 있는데, 저는 이제 그런 것보다 항상 제가 추구하는 것은 전체적인 상황에서 그것을 함축하여 쉽게 설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좀 오늘은 간략히 설명드리려고 하면은, 얼마 전에 나온 이제 한국에서 나온 이제 머니투데이라는 곳에서 나온 기사를 보면 전 세계적으로 펀드에 투자를 해서 한 평균적으로 한 17%, 한 20% 정도 지금 마이너스를 기록을 하였는데, 브라질만 이제 플러스 한 16%, 17% 정도 올랐다. 뭐 이런 내용의 기사를 봤습니다. 그 내용을 또 살짝 보면서 도대체 무슨 소린가 하고 봤더니, 지금 브라질에는 그래도 이런 자원을 좀 수출하면서 지금 이제 돈을 벌고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만 보면은 무조건 브라질 투자해야지, 브라질 펀드를 사야지, 브라질 국채를 사야지 뭐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요. 이게 또 이제 또 쉽게 설명을 하면은 브라질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오르고 있죠. 한국 같은 경우에도 기준금리가 뭐 3%대로 올라가니 뭐 이거 뭐 다 막 죽는다 사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먼저 브라질에 대해서는 좀 몇 개 나눠서 얘기하면, 먼저 기준금리를 먼저 설명을 하겠습니다. 기준금리는 브라질에서 1999년, 그러니까 브라질도 원래 오래전부터 IMF 체제를 몇 번 맞이하였습니다. 웬만한 이제 중남미 국가들이 다 맞은 것처럼 뭐 7, 80년대부터 뭐 경제가 휘청휘청하면서 계속 이제 IMF 체제를 이제 계속 가면서 빚을 이제 계속 갚았던 것이죠. 그러다가 94년도에 80년대에 연 3000%, 2000% 하던 물가 상승률로 인하여 그건 뭐 상상이 안 가시죠. 그러니까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은 그 물가 상승률에 대한 이런 유튜브를 제가 만든 거지, 꽤 좀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것이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오늘 밥을 먹고 있는 순간에도 물가가 올라갈 정도로 엄청난 물가 상승률이 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것을 잡기 위하여 여러 경제 플랜을 내놨다가 다 실패를 하였고요. 94년도에 내놓은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해알 플랜을 성공적으로 정착시키며 이 물가가 갑자기 수천 프로, 막 1000% 이상 뜨다가 오르다가 갑자기 이제 1%대로 이제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기준금리가 확 줄어들면서 뭐 연간 뭐 1%, 2%, 그러니까 97년도 같은 경우는 뭐 2%, 3% 이렇게 가다가 이 아시아에서 시작한 그 97년도 이 환율 사태로 인하여 브라질 경제도 당연히 휘청하면서 97년도 같은 경우에는 97년도 12월 17일 같은 경우는 기준금리가 38%, 98년도 3월에는 28% 기록했고요.
또한 이제 99년도에는 뭐 45%를 기록하는 등 정말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아시겠지만 이렇게 기준금리가 높으면은 시중의 통화량은 줄어들게 되고요. 또한 지금 당장 투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야 기준금리 높으니 돈만 넣으면 돈을 많이 벌겠다.' 이런 것도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봤을 때 뭐든지 돈이라는 것은 이자가 있으면은 누가 그 이자를 갚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브라질은 계속 20% 25%대를 2003년도 2005년도 계속 이어오다가 드디어 인제 2012년부터는 이제 뭐 7% 8%를 올라가다가 2014년부터는 다시 브라질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14% 15% 이렇게 올라왔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경제는 브라질은 항상 10% 언저리 되는 기준금리를 유지하였던 것이죠. 이것을 짧은 기간이 아니라 수십 년간 이어온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몇 가지 브라질 사람들이 경제적인 이제 개념이 생긴 게 무엇이냐? 첫 번째, 절대로 할부를 많이 안 합니다. 할부를 하게 되면 당연히 이자가 붙게 되는데요. 뭐 한 달에 뭐 1% 2% 이자는 당연히 붙는 것이고요. 예전에 80년대 인플레이션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부를 하지 않았고요. 왜냐하면 보통 뭐 30% 50% 100%한 달에 오는 거는 그냥 기본적으로 오르는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할부를 잘 안 하는 그런 분위기고요. 또 하나는 은행 돈을 안 빌렸습니다. 은행 돈을 빌려 쓰게 되면은 지금 카드 연체 비율 같은 거는 200% 300% 이렇게 올라가고요. 또 특별 수표세,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 마이너스 통장이죠. 마이너스 통장도 연 이자율을 하면은 고리대금이기 때문에 이것도 200% 300%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크레딧 카드 쓰고 연체를 하게 되면 1년 되면 300% 400%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이런 상황이 일어나느냐? 기준금리가 높고 이 저소득층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이 연체 비율이 엄청나게 높다라는 게 여태까지 큰 문제였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 속에서 많은 사람들은 은행 돈을 쓰지 않고 할부를 하지 않았고 또한 기업하는 사람들도 뭐든지 이런 예산과 이런 것 짤 때 대부분이 이자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기에 살지 않고 외국에서 뭐 펀드나 브라질 국채나 뭐 좀 이런 거에 투자하신 분은 이런 사항을 모르기 때문에 '브라질은 이자를 많이 준다.'라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여기 사는 사람들의 이 브라질 국민들의 삶은 제가 보는 거는 지난 30 년간 엄청난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이런 불행 속에 빠졌다고 보는 겁니다. 아시겠지만 브라질은 최저임금이 200불 언저리입니다. 아 그럼 200불이면 그냥 기준금리니까 그것만 기준만 잡겠지 하겠지만 제가 아는 정보에 의하면은 전 국민의 한 60%는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돈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0불이면은 전 국민의 60%가 200 불을 받는다는 거 아니라 200불을 기준으로 해서 접시 닦기는 얼마, 뭐 자동차 뭐 세차하는 사람은 얼마 이런 카테고리가 나눠지게 되는데 그들이 그렇다고 해서 최저임금에서 많이 오르지는 않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에도 한 열댓 명 정도 되는 이 서비스 업체 직원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문지기도 하고요. 또한 이 청소도 용역도 시키는데 또 사무직도 있습니다. 이들이 받는 월급이 브라질 지금 현지 돈으로 한 1,000원, 1,200원, 1,300원 밖에 얼마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하면 한 200불 정도 안 되는 돈이죠. 그러니 그런 돈을 받고 사는 삶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거는 저는 인제 뭐 '아 나는 뭐 모르겠고 브라질은 모르겠고 나는 그냥 좋은 나라고 아니면 나는 브라질에 그냥 투자만 해서 돈만 버는 생산이다.'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다른 면으로는 그냥 브라질 국민 대다수도 다 사람이 있고 생명이기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계획을 하여 어떠한 삶을 살 수 있는지 좀 마련해 줘야 되는 게 국가라는 건데 국가가 이것을 제대로 운영을 못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금리와 브라질 인플레이션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이게 브라질이 그렇게 금리가 높은 거는 뭐 경제가 뭐 호황이 되고 인플레이션이 오른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거 왜 인플레이션이 오르냐?" 이거죠. 그만큼 이 브라질에는 많은 시장이 있고요. 또 많은 유통망도 있고 또 많은 또 생산도 있습니다. 이 세 개만 잘 돌아가면은 근데 제가 알기로도 브라질 이런 시장은 내수가 한 9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에 의존하지 않고 내수 시장에서 있어야 되는데 일단 정부가 큰 정부를 지지하기 때문에 뭐든지 혜택을 많이 줘야 되고
또 그러다 보니 돈을 많이 벌어들여야 되고, 그러다 보니 세금을 많이 올려서 그 세금을 걷어들이고, 그 세금이 높다 보니 중상층 되는 사람들은 세금을 안 내려고 하고 탈세를 하고 뭐 절세를 하고 편법을 쓰고 하는 등 계속 악순환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설명드리는 이유는 제가 수차례 뭐 동영상 유튜브에서 설명드렸지만 이게 좋은 건 아닙니다. 그 브라질에서는 자꾸 이렇게 기준금리가 오르게 되면은 오히려 국민들의 소득은 줄어들게 되면서 기회도 줄고 먹고 사는 것도 굉장히 수준이 낮아지는 것이죠. 이런 큰 나라에서 자원도 많고 내수 시장이 90, 80 몇 프로인가 정도 이상은 되는 나라에서는 외부 상황에 상관없이 여기서만 시장을 만들어서 먹고 살면은 충분합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을 지탱해야 될 국가적으로는 이런 상황에서 자꾸 고금리를 추진하다 보니, 그러니까 이게 정부 누구를 위한 것이냐 이거죠. 그래서 뭐 예전에 예전에 아니라 요즘에 뭐 에르도안, 예, 그 터키 뭐 대통령이 뭐 계속 금리를 못 올리게 한 거는 뭐 경제 금리가 오르면 뭐 국민이 피해를 입으니까 못 올린다라고 이야기한 것과 같이 브라질에서도 금리를 오르면 안 된다라는 움직임이 또 있기도 합니다. 사회적으로. 그러니까 너무나 피해를 본다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런 상황이고요. 또한 이런 물가도 지금 4%, 5%, 6% 지금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올해만 해도 지금 한 3%에서 4%로 좀 끝나지 않겠느냐라고 뭐 얘기는 하지만 이건 당연히 아닙니다. 지금 뭐 계속 오르고 있고요. 또한 소득은 2020년과 비교해서 계속 실제 소득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아시겠지만 뭐 코비드 사태 때 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상황이 있다 보니 기업들은 당연히 인상을 안 하였고요. 또 사람들도 많이 해고하면서 지금 문제가 그런 상태이죠. 결국 이런 상황에서 브라질 정부는 계속 고금리를 유지하다 보니 어떤 현상이 일어나느냐? 그냥 하늘과 땅 차이로 사람들의 이런 피부로 받아들이는 현실이 크게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저소득층이 벌어들이는 소득은 확 줄었고, 또한 내가 사고 싶은 뭐 가전제품이나 뭐 이런 뭐 아니면 서비스, 뭐 아이들 학원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올라가게 되면서 월급은 줄어들고 물가는 올랐기 때문에 좀 고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지만 반대로 돈이나 자금이나 자산이 있는 사람한테는 더없이 좋은 기회입니다. 만약에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라면은 이 상황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금이나 그 자산으로 후려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내가 지금도 그럼 내가 그 현찰을 줄 테니까 얼마 줘. 그래서 싸게 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 지금 뭐 처음에 말씀드린 것 같이 뭐 펀드나 뭐 이런 것에 넣어 놓으면은 한 1년에 10%에서 12% 이상의 수익을 올릴 수 있습니다. 당연히 물가가 뭐 4%, 5%, 6%, 7% 이렇게 오르게 되면은 그 제한하고 나면 얼마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수익이 굉장히 많이 올라가기 때문에 실제로 자산가들은 브라질에서 특별하게 내가 뭐 이거 무슨 가게를 해서 운영해서 뭐 공장에 투자를 해서 하는 것보다 그런 식으로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는 그런 상황이죠. 그러니까 가진 사람은, 제가 아는 사람도 젊은 사람이 한 10만 불 정도, 100만 불이 있는데 10만 불씩 10개로 이렇게 나눠서 투자를 해 놓다 보니 그 수익에서 뭐 거기서 한 3개 정도는 마이너스인데 나머지는 그래도 뭐 수익이 괜찮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한 1년, 2년 지나니까 그게 뭐 몇 배가 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회하고 자산과 이 기술 있는 사람은 계속해서 성장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에서요. 고금리와 인플레이션 이런 상황에서 저소득층은 매일매일 삶이 그냥 뭐라고 될까요? 지금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면은 제가 알기로 제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대부분 뭐 3, 40대 되시고 자율직종에 뭐 어느 정도 경제적으로도 자유를 얻으신 분들이 들으신 상황에서는 이해를 많이 못 하시겠지만, 특히 뭐 아니면 여행을 많이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출장을 하셨다라든가 아니면 찾아본 분은 아시겠지만 저기 아프리카에 못 사는 지역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동남아 지역의 빈민촌 이런 거 보면은 사람들이 굶는 것을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브라질 보면 땅도 넓고 자원 많고 인구 많고 시장도 내수시장도 큰 이 브라질에서 그거와 그런 상황과 매칭이 잘 안 되지만 여기도 몇 천만 명이 정말 비참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또 이렇게 말하면은 여기 특히 이제 주위나 이제 한인 동포들이나 형님들이나 주위 사람들이 왜 또 브라질 또 나쁜 것만 얘기하냐 하는데 정말 하루에 1불도 못 되는 돈으로 먹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백만 명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또 브라질 정부에서는 국가에서는 무시할 수가 없다 보니 한 달에 50불, 60불이라도 그들한테 줘서 먹고 살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100만 명에다가 10불씩만 줘도 어마어마한 돈이 되는 것 같이 그게 엄청난 큰 부담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여 이것을 충당해야 되는데 또한 걷어들이는 세금에서도 제 또 유튜브를 찾아보시면 브라질 세금이 다 어디로 가는지 나눠져 있지만 대부분이 비생산성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채라든가 아니면은 또 이렇게 그 뭐죠? 그 연금이나 그러니까 교육이나 이런 것처럼 생산성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연금 같은 것에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들은 생산성이 이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다 보니 정부가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굉장히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 저는 자꾸 이렇게 비판적으로 얘기를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이제 아마 그것은 저도 이제 몇 년만 한 2년 있으면은 이제 50대는 만 50이 되는 나이가 가까우고 우리 아이들이 크다 보니까 더 걱정이 되는 것입니다. 브라질에서 예전에 돈 많이 벌었던 사람들 축하합니다. 지금 잘하시는 분 축하합니다. 그렇지만 아무것도 없이 새로 시작하는 사람한테는 불공정한 사회를 남겨두면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인 것이죠. 누구든지 공정한 기회를 얻고 또 기회를 그 교육도 받고 해야 되는데 점점 이 사회가 특히 브라질이 이 격차가 나고요. 또한 제가 수년간 이야기했지만 특히 브라질 사람들이 요즘에 그러니까 오래전 한 10여 년 전부터 아 브라질 아닌 것 같다라고 해서 우리 한인들이 떠날 때 1세들이 떠날 때 그냥 그저 그러니 했습니다. 1.5세가 떠날 때도 그저 그러니 했습니다. 근데 브라질에서 태어난 2세들이 여긴 아닌 것 같아요 라고 해서 유럽이나 미국으로 떠난 거 보고 절망에 빠지고요. 요즘에는 브라질의 젊은 사람들도 브라질 사람들이 많이 떠나는 것이죠. 아 우리 집안은 포르투갈 사람이야. 아 우리 집은 이탈리아 사람이야 라고 했는데 아 여기서 우리가 몇 세대 살아봤는데 이 브라질 이거 말 안 되는 것 같아. 그 떠날래 라고 이제 자꾸 나가는 걸 보면은 저는 이제 그들을 잡죠. 잘못된 것을 고치고 앞으로 이게 나가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하면은 "야 너무 뜬구름 잡는 소리 아니냐.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그게 아니라 의식을 갖고 개혁을 위해서 주위 사람들과 먼저 이런 의식 공동 의식을 가져야 된다라고 오히려 제가 얘기를 하다 보니 사람들이 저하고 동조해 준 사람들이 많습니다. 네 그런 것과 같이 지금 현재 브라질 경제는요 굉장히 투자들, 투기꾼들에겐 굉장히 좋은 것은 모르겠지만 국민들한테는 당연히 그렇게 꼭 좋을 것은 아닌 것입니다. 누구든지 아시겠지만 뭐든지 이자가 있으면요. 그러니까 만약에 누가 저 집에다가 돈을 빌려주면은 한 달 이자를 뭐 10%씩 따박따박 주겠다 하면은 반대로 그러면 그 집은 그 돈을 가지고 어떻게 수익을 내길래 나한테 돈을 줄 수 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생각해 보면은 뻔한 것이죠, 경제라는 논리는. 근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나한테 10% 따박따박 줄 수 있는지 그게 뭐 숨겨둔 기술이 있는가 하면은 다른 면으로는 그게 다른 데서 돈을 빌려온다라든가 아니면 어느 순간에 문을 닫으려고 했을 때 그 정산했을 때 그게 마이너스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뭐든지 공짜는 없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현재로서는 이렇습니다. 이제 2022년 10월 이제 둘째 주 이제 마감을 하고요. 이제 조금만 있으면 결산이 이제 일어나는데 다음 주에는 제가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또 된다면은 브라질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섞어서 여러분에게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은 댓글을 남겨주시던가 저한테 뭐 이메일이나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이나 뭐 이런 것으로 만약 블로그 이런 것에 댓글 남겨주시면은 제가 그걸 보고 여러분에게 또 소통할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